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의 끝없는 질투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 관계의 매듭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번 사건도 한 연인이 헤어지게 되면서 그 미묘하게 정리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 때문에 벌어진 매우 참혹한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사건은 2015년 9월 2일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시작됩니다. 치과 의사인 여성 캔드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이윽고 주차를 마친 뒤에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갑자기 근처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지프 그랜트 체로키 차량에서 한 남성이 뛰어나와요. 그리고 곧 그녀의 머리에 총을 한 발 쏜 뒤 다급히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캔드라의 지갑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강도 사건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용의자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아파트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범인의 모습과 용의 차량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촬영된 장면을 언론에 공개해서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틀 뒤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인물은 호세라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경찰에게 당신들이 찾고 있는 용의 차량의 주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해요. 총상을 입고 사망한 캔드라 해처는 1980년생으로 사망 당시 35살의 나이였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출신의 치과 의사였어요.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리키 라니아 구아였습니다. 그는 1977년생으로 당시 38살의 나이였어요. 그의 직업 역시 의사였고요.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만난 지 석 달째가 되어가는 매우 풋풋한 커플이었습니다. 둘 다 직업도 의사라서 장래도 밝고 서로 통하는 것도 많았고 매우 잘 지내는 커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리키에게는 캔드라를 만나기 이전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이 동거를 했었던 브렌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제 브렌다와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캔드라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리키와 브렌다가 헤어지기 전 그들의 관계 또한 매우 진지했어요. 같이 동거를 할 정도였고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서로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들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요. 얼마 뒤 리키는 다른 여자인 캔드라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몇 달 전 리키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전 연인 브렌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브렌다는 1982년생이었고요. 사건 당시 33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에 딱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 형편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브렌다는 5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이 가족은 플레전트 그루브라는 달라스에서 동남부 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어머니는 미국 우체국에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수입으로는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또 가정부로서 집 청소를 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매우 힘겨운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브렌다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꼭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거야. 뭐가 있을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의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나는 똑똑한 사람을 만날 거야. 내가 의사가 되고 또 의사를 배우자로 맞이한다면 평생 굶어 죽을 걱정은 없을 거야. 브렌다는 중고등학교 때 반에서 쭉 1등을 하면서 성적이 꽤나 우수한 아이였습니다. 선생님들도 브렌다 항상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너는 의대 갈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응원해줬어요. 고등학교 때 그녀는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당연히 의대에 진학하고 싶었고 선생님과 부모님께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의대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의대에 가면 1년에 학비가 1억이 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라는 거야. 너 그냥 일을 시작해서 동생들 먹여 살릴 생각만 해. 너가 의대는 무슨...
브렌다는 어린 시절부터 이 의대와 의사 남편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녀에게 부모님의 이런 조언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길로 그녀는 엄마 아빠와 싸우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가요. 이 가난 정말 진절머리나 더 이상 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엄마 아빠가 학비를 못 대주면 기필코 내가 돈을 벌어서 의대에 당당하게 입학할 거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꽃집에서 일했고요. 밤에는 바에서 일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돈을 벌면 벌수록 그녀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녀의 의대 학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브렌다는 다른 직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병원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달라스에 있는 한 치과에서 치과 의사의 보조로 일을 시작했어요. 당시 그녀가 담당했던 일은 치아 미백을 하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브렌다는 이제 성인도 되었겠다. 돈도 조금 벌겠다. 친구들과 조금 사치하는 그런 문화도 즐겼다고 합니다. 가끔 그녀는 달라스 업타운에 있는 매우 팬시한 레스토랑에 가기도 했대요. 달라스 업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이곳은 매우 부유한 동네입니다. 달라스에 부자들이 거의 살고 있고요. 거리에는 고급차에 명품을 두른 사람들이 대다수고 저녁에는 팬시한 바에서 와인을 즐기고 대화도 나누면서 가난했던 브렌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돈도 꽤 잘 벌겠지? 직업이 뭘까? 분명 의사일 거야. 의사만 되면 아니면 의사만 만나면 저런 삶 모두 누릴 수 있는데 나는 의사도 되지 못하고 이 의사라는 직업은 매우 숭고한 직업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희생정신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노력과 대가가 따를 거예요. 그러나 브렌다의 눈에 의사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길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수적인 것들만 눈에 들어왔고 내가 저렇게 맛있는 거, 좋은 차, 좋은 것 입으려면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만 빠져들었던 거죠. 브렌다의 남동생에 따르면 브렌다는 웬만한 남자는 성에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대를 갈 정도로 똑똑한 남자거나 의사이거나 잘생긴 것도 다 필요 없었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쟨 너무 멍청해. 나랑 대화가 안 되잖아. 쟨 너무 돈이 없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는 거야? 그러던 중 2012년 어느 날 브렌다는 꿈에 그리던 의사 남자친구 리키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30살에 만나게 된 남자친구였어요. 브렌다가 얼마나 의사를 만나고 싶어 했냐면요. 이 30살이 될 때까지 연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사 만나려고요. 그래서 그녀가 처음 사귀게 된 남자친구가 바로 이 의사 남자친구 리키였어요. 이 둘은 데이트 앱 틴더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리키는 캘리포니아 출신이었습니다. 유명한 스탠포드 의과대학을 졸업한 매우 우수한 엘리트였습니다. 2011년도에 사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결혼을 했었어요. 그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지 못했고 곧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혼을 한 계기로 텍사스 달라스주로 이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우스 웨스턴 메디컬 센터에서 피부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리키가 매우 똑똑하고 매너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일도 잘하고 너무나 완벽한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미국 시트콤 프렌즈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로스와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키는 브렌다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나의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짠 나타난 거였어요. 당연히 브렌다는 리키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 이유가 전혀 없었죠. 브렌다는 수많은 여성의 경쟁을 뚫고 리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리키가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그녀의 성장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리키 역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매우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그의 가족은 싱글 와이드 트레일러라고 보통 컨테이너 집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지낼 정도로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브렌다도 마찬가지로 가난을 경험을 했었고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대에 가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대화 소재가 생기면서 이 둘은 이 소재 하나만으로 밤새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은 통했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리키와 브렌다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브렌다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리키 역시 흔쾌히 동의를 했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브렌다가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리키가 살고 있는 집은 피츠유 얼반 플랫츠라는 아파트예요. 사진을 보시면 한국에 있는 고급스러운 연립주택, 빌라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은 브렌다가 그렇게나 살고 싶어 했었던 바로 달라스 업타운에 위치해 있었어요. 브렌다는 리키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좀 혼자서 많이 사랑한 거였어요. 2013년 4월 리키 생일 때 쓴 카드를 보면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많은 행복을 공유했어요.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없이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브렌다의 진심에 반해 리키는 왜 그녀를 조금 덜 사랑한 것일까?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리키의 생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렌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리키의 아이를 갖다니 우린 이제 결혼해서 아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 이 극도의 흥분에 빠진 브렌다는 바로 리키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리키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임신이라고? 그게 말이 되나? 어떻게 임신이 됐지? 근데 생각 좀 해보자, 우리. 내가 지금 레지던트고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아기까지 낳으면 나는 24시간 동안 병원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고. 자기야 걱정하지 마. 아기 내가 낳아서 예쁘게 키울 수 있고 자기 곧 있으면 전문이 되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조금 고생하면 돼. 내가 살림도 잘할 거고 아이도 잘 키울게. 그렇긴 해도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난 아직 아이를 키울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나중에 전문의가 되면 그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자. 이렇게 리키는 브렌다에게 아이를 낙태하자고 설득합니다. 브렌다는 너무나 크게 상심했어요. 하지만 리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아이를 지우게 됩니다. 사실 브렌다는 이때 리키와 헤어졌어야 했어요. 자신이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낙태하자고 하는 남자랑 계속 만날 수 있나요? 의사가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라고 이렇게 무심하고 정말 책임감 없는 남자와 끝까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이를 낙태한 브렌다는 이 속상한 마음을 추스리고 그녀는 치위생사가 되기 위해서 컬리지 과정에 등록을 해요. 그녀는 원래 치아 미백을 하는 치과 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식 치위생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졸업을 해서 정식으로 치과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브렌다가 리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20명 남짓한 학생들을 앞에 이렇게 두고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단한 자신의 설명과 함께 학업에 대한 각오나 미래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설명들을 했는데 브렌다는 자기소개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친구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결혼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의사예요. 지금은 레지던트 과정이고요. 곧 피부과 전문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제가 치위생사를 하는데 이제 공부하거나 일하는데 제 남자친구가 큰 도움을 줄 거예요. 브렌다는 리키에게 너무나 진심이었습니다. 실제 이 둘은 한 번의 짧은 이별을 제외하고 3년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리키는 브렌다에게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죠. 낙태를 권유한 사실도 그렇고 그리고 리키는 매우 바빴어요. 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 외박을 하는 날도 잦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렌다는 리키가 의사라서 병원에서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키는 브렌다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당시 그는 내가 이혼을 하고 아직 누군가와 정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이들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별을 계기로 브렌다는 리키의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입성했던 달라스 업타운에서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브렌다는 이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울면서 매달렸어요. 왜 그러냐고. 우리 같이 잘해볼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더 노력하겠다. 자존심 다 버리고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리키는 그녀를 결국 거절했고요. 브렌다는 결국 리키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리키에게 매일같이 연락을 해요. 계속 연락하고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메시지 남기고 집착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지긋지긋했던 리키는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립니다. 리키와 연락이 안 되자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던 브렌다는 그의 집을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얘기 좀 하자고, 이런 소름 끼치는 그녀의 행동에 리키는 진절머리가 났고요. 나중에는 이사까지 하게 됐어요. 이런 이별 과정을 겪으면서 매우 좌절한 브렌다는 결국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공부하고 있던 치위생사 과정을 휴학해버립니다. 리키와 브렌다가 헤어진 지 2달이 지난 2014년 9월, 리키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새로운 친구 좀 찾아볼까 이러면서 살사 댄스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잘 배워봐야겠다 하고 첫 클래스에 딱 갔는데 멀리서 뭔가 익숙해 보이는 여성이 보이는 거죠. 바로 그녀는 브렌다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달라스 정말 좁다. 나도 오늘 여기 처음 등록했는데 살사 배워보려고. 잘됐다. 얼굴 좋아 보이네. 잘 지내지? 과연 달라스가 좁아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첫 클래스로 이 살사 댄스 강좌에서 만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된 건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둘은 처음으로 살사 클래스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 보통 살사 댄스가 남녀가 함께 추는 춤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는 남녀가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파트너를 또 바꿔가면서 춰요.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 결국 리키와 브렌다가 파트너가 된 거예요. 둘은 헤어지고 2달 만에 만났는데요. 함께 이제 몸을 부비고 이러는 춤을 추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 케미스트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뭔가 찌릿찌릿했나 봐요. 수업이 끝나고 둘은 같이 맥주 한 잔을 마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좀 더 마실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키의 아파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그날 밤 둘은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리키와 브렌다는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브렌다는 리키의 아파트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침대 1개가 있는 오피스텔에 렌트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재회하고 나서 브렌다는 리키에게 다시 동거를 해보는 게 어때?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지만 리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브렌다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렌트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어요. 브렌다는 휴대폰에 일기처럼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녀의 노트 속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관계가 너무 좋아서 다시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이 커플이 재회한 뒤에 브렌다의 아버지인 루이스가 리키에게 물어봤대요. 자네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이 있나? 그때 리키는 네, 뭐 때가 되면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할 건가 말 건가? 때가 되면 하긴 해야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회도 잠시, 이 커플은 또다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구로 남기로 했어요. 그런데 리키는 매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가는 곳마다 브렌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리키는 매주 KT 트레일이라는 곳에서 달리기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브렌다와 마주칩니다. 며칠 뒤에 리키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있던 간호사 한 명과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녀와 데이트를 하는 레스토랑에도 브렌다가 나타났어요. 처음에 리키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달라스 업타운에 살면서 좀 행동 반경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실 브렌다는 리키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메일 비밀번호, 아이클라우드의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리키가 새로 이사간 아파트의 집 열쇠를 훔쳐서 복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리키의 휴대폰에는 보이스 피싱에나 쓸 법한 그런 스파이 앱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 앱을 통해서 모든 휴대폰 내역과 위치, 리키의 모든 것을 브렌다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소름 돋는 게 당시 리키는 새로운 여성들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렌다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그가 여성들과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여성과는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항공권까지, 항공 스케줄, 좌석 모든 것을 다 스크린 캡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솔직히 헤어진 연인을 염탐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전 여친, 전 남친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이런 거 찾아보고 실수로 좋아요 누르고 밤에 이불킥하고 그런 경험이 다들 저만 있나요? 어찌 보면 이런 궁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호기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호기심도 지나치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착이 또 심해지면 어마어마한 사건을 불러일으키죠. 그녀의 행동에서 매우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정보를 캤던 거라면, 예를 들어 리키가 새로운 여성을 만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여성의 휴대폰 번호와 인스타그램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 그 여성에게 뭔가 해코지를 한다든지, 전화해서 리키 내 남자니까 만나지 마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인스타를 테러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사생활을 염탐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리키에게나 그 리키가 만나는 여성에게 도발하지 않아요. 나중에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하는데요. 브렌다는 리키가 잠시 방황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잠시 지금 나를 떠난 것 뿐이고 다른 여성들과 충분히 즐기다가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해도 그 행위를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거 둘이 분위기 보니 별거 아니네. 리키는 곧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 여자 며칠 안 갈 거야. 이렇게 브렌다는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리키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얼마 뒤 브렌다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리키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가 연애를 시작한 여성을 보니 이번엔 좀 다른데? 이 여자 뭐야? 리키의 새 여자친구는 35살의 캔드라였습니다. 프레젠트 플레인스라는 일리노이의 작은 마을 출신이고요. 그녀의 엄마는 퀼트 가게를 운영했고요. 매우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캔드라는 치어리더 팀과 배구팀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딱 봐도 인싸 느낌이 나죠. 켄터키 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치과 의사, 치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캔드라는 심성도 매우 고왔어요. 어려운 나라에 가서 돈이 없어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매우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사이는 오래 가지 못했고 2010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캔드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일리노이를 떠나 텍사스 달라스주로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달라스로 이주한 그녀는 스마일존이라는 치과 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캔드라는 브렌다가 매우 부러워하는 달라스 업타운에 있는 매우 호화스러운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게이블스 파크 17이라는 곳이었고요. 매우 고급스럽고 층도 크고 전망도 좋고 젊은 여성들은 너무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게다가 캔드라는 얼굴도 예쁘죠. 치아도 이쁘죠. 녹색 눈에 머릿결도 너무 좋아. 마치 모델 같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남자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죠. 하지만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캔드라 또한 데이트 앱인 틴더를 즐겨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곳에서 리키의 프로필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프로필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어린 시절의 꿈인 의사로 살기. 매우 행복하고 인생에서 멋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데이트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는 게 즐겁습니다. 뭔가 자신의 무기인 의사라는 직업과 이 매너 좋고 되게 스윗한 남자임을 알리는 그런 프로필 문구처럼 보여요. 2015년 5월 24일, 이날은 브렌다와 헤어진 지 3개월째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둘은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어요. 당시 그들은 의사라는 공통점 때문에 대화 주제도 상당히 많았고요. 생각하는 가치나 유머나 상당히 코드가 잘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첫 데이트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고요. 둘은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캔드라와 리키는 시간 날 때면 업타운에 있는 그 팬시한 레스토랑을 자주 갔대요. 오이스터 바나 스테이크하우스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가서 저녁과 와인을 즐기는 그런 커플이었고요. 호화스러운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커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 이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혼 펀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 돈을 어떻게 모아서 좀 결혼할 때 써볼까? 너는 얼마 모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절차라고 해요.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여성, 브렌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들이 나눈 대화는 물론이고 찍은 사진, 문자 메시지, 항공권 티켓 예약 현황, 숙소 현황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메일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이 커플의 모습을 관찰하던 브렌다는 엄청난 질투심을 느꼈고 이 질투심은 분노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기보다 얼굴도 예쁘고 치과 의사에다가 본인도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돈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그 직업. 무엇보다 그 둘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와는 2년 넘게 동거하면서 결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심지어 아이를 가졌을 때 낙태를 권유했으면서 아니 만난 지 지금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이 캔드라라는 여성과는 벌써 결혼 얘기가 오가다니. 또 브렌다와 리키는 3년 동안 연애하면서 여행 갔던 게 고작 멕시코에 있는 브렌다의 친척들 집에 방문한 게 다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은 샌프란시스코의 아주 호화스러운 호텔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또한 당시 리키는 레지던트라며 돈도 없다 그러고 바쁘다. 야간에 일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데이트를 차일피일 미뤄왔었는데 이 캔드라와는 매일매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서 막 굴 먹고 스테이크 썰고 앉아있으니 열이 너무너무 받은 거죠. 브렌다는 이런 질투심에 사로잡혀 하루에 1분에 쳐도 이런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리키와 캔드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아, 내 전남친 리키 알지? 걔 새로운 여자친구 생긴 거 알아? 걔 어떤 애인 줄 알아? 그리고 둘이 지금 뭐하고 다니는 줄 알아? 온통 그 이야기뿐. 심지어 브렌다가 새로 데이트하는 남성에게까지도 전남친과 이 전남친의 새 여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6월 당시 리키는 브렌다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아, 브렌다 잘 지내지? 나 새로운 여자친구 생겼어. 너도 잘 지내고 있길 바래. 이런 되게 공손하고 정돈된 톤으로 이메일을 써서 자신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 심정으로 이 이메일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친구 대 친구로서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안부를 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미련을 갖고 있을 것 같은 브렌다를 위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당시 리키는 브렌다가 자신을 이렇게까지나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메일을 받은 브렌다는 매우 태연하게 그에게 답장을 썼다고 해요. 아, 그래? 새로운 여친? 너무 축하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미 그 여자친구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사람이야, 이름이 뭐야, 어디 살아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아도 됐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마침 리키의 차가 고장이 납니다. 리키는 이제 차를 수리할 정비소가 필요했는데요. 왜 이런 차 정비소는 보통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많이 가죠. 마침 그는 브렌다의 지인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브렌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때 브렌다는 기꺼이 나서서 친구의 정비소에 그의 차를 보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리고 차가 없는 리키를 위해서 그를 픽업해서 그의 회사까지 드랍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가 일을 마치자 병원이죠. 그가 일을 마치자 그 병원에서 다시 또 리키의 집으로 태워주는 그런 수고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둘이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는 매우 평범했다고 해요. 전혀 이별하고 힘들다,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매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정말 친구처럼. 하지만 브렌다의 겉과 속은 매우 달랐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이미 그녀는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서 이미 가슴이 문드러져 있었는데 전혀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태연한 척 리키를 대했던 것이었어요. 이런 자신의 과거와 현재 치과의사인 캔드라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그녀의 상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혼자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매일 그들이 뭘 먹는지, 어디 가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이런 염탐하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날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던 한 남성 로베르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 로베르토, 나 친구들 좀 만나고 싶은데 잠깐 우리 친구 집에 좀 갈래? 로베르토는 기꺼이 운전을 해줬고요. 그들이 향한 곳은 게이블스 파크 17이라는 캔드라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메인 입구 앞에 차를 대어놓고 가만히 메인 그 현관문을 응시해요. 로베르토는 너 친구들 만날 거라며 왜 안 들어가? 연락 한번 해봐. 하지만 브렌다는
아, 괜찮아. 나 그냥 친구 여기 지나가면 한번 쳐다보기만 하려고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그들은 1시간이 넘게 그곳에 차를 세워놓고 아파트 현관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브렌다가 밀튼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혹시 위험한 사람 좀 알아? 위험한 사람? 어떤 사람? 아, 왜 좀 그 무섭게 생긴 사람들 말이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 허튼 생각하는 거면 당장 집어쳐. 아마도 밀트는 브렌다가 무슨 계획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챘던 것 같죠.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브렌다가 자신의 사촌 동생 모세를 만나게 됐어요. 이 모세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 약속 장소에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야, 브렌다, 이거 뭐야? 야구 방망이를 왜 가지고 나왔어? 너 어디 야구하러 가? 하지만 브렌다는 이 야구 방망이로 캔드라에게 위협을 가해주면 모세가 원하는 차를 사주고 그가 지불해야 되는 전 부인의 양육비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모세는 브렌다가 술에 취해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별해서 힘들어 하더니 좀 많이 힘들긴 한가 보다. 하지만 브렌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위험한 일을 해줄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바로 크리스탈 코테즈라는 23살의 미혼모였어요. 그녀에게는 매우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6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 브렌다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는 공용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크리스탈을 초대해서 너네 아들 우리 수영장에서 놀게 해주면 좋겠다. 수영장 가기 힘들잖아. 그치? 내가 초대할 테니까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라고 제안을 하고 이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탈은 댈러스에서도 매우 못 사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할머니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브렌다가 했던 일과 마찬가지로 치과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브렌다는 너무 멋져 보였다고 합니다. 브렌다는 차도 렉서스고 가방도 명품을 들고 화장품도 맥, 바비브라운 이런 비싼 것만 사용하니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나랑 직업도 비슷했는데 브렌다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지? 크리스탈은 브렌다를 매우 존경했고요. 마치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해요. 한날 브렌다는 크리스탈을 레스토랑으로 불러서 맛있는 디너를 삽니다. 이때 브렌다는 늘 하던 대로 똑같은 레파토리, 전 남친 리키와 새로운 여자친구 캔드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리키가 나에게 관심을 안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캔드라 때문이야. 캔드라만 없으면 리키는 날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크리스탈은 이 이야기에 호응해 줍니다. 그렇지, 너 같은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다 그 캔드라 때문이야. 그리고 브렌다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캔드라를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브렌다는 크리스탈에게 살인을 돕는 대가로 500불을 제안합니다. 너무 미련했죠. 500불이라는 정말 적은 돈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다니. 그리고 브렌다와 크리스탈은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었어요. 만난 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은 관계였단 말이죠. 나중에 경찰이 만난 적도 없는 여성을 살해하는데 고작 500불을 받고 왜 그런 행위를 했냐라고 묻자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너무 가난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과 아들이 있었어요. 이후 브렌다와 크리스탈은 범행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야간 투시경 그 쌍안경을 구매를 해서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캔드라의 뒤만 쫓아요. 달라스 시내를 다니면서 캔드라가 어디로 가는지, 집으로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모든 동선을 체크합니다. 그들은 캔드라를 죽이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이 바로 그녀에게 총을 쏘는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요. 그렇게 이들은 총을 사러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스라는 이 매장으로 갑니다. 이곳이 총을 파는 곳인가 봐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저기 그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총 있죠. 그 위험한 데 쓰는 총. 그것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그런 건 없다. 우리 텍사스 주는 총기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총을 팔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이 범행을 모의하기 전까지 브렌다와 크리스탈은 매우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을 구매해서 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브렌다는 크리스탈에게 암살자를 구해올 것을 제안합니다.
너 혹시 주변에 이런 일 할 만한 사람 없어? 좀 총 들고 있고 정가 많고 이런 위험한 일 하는데 거부감 없는 사람.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게. 이렇게 둘은 크리스탈의 동네로 함께 찾아갑니다. 정말 치밀하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캔드라를 살해하는 것에 간절했으면 누구를 시킬지 서로 찾으러 간 거예요. 아, 우리 동네에는 좀 불량한 애들이 많아서 그런 일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러면서 동네를 이렇게 쭉 둘러봅니다. 그런데 우연히 크리스탈의 옛 이웃 주민이었던 크리스토퍼 러브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남성은 아이들이 데리고 마당에서 트램펄린 타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크리스토퍼는 약쟁이였습니다. 약을 팔아서 조금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남성이었고요. 31살로 키가 매우 크고 깡마른 체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몸에는 문신이 잔뜩 새겨져 있었고, 게다가 크리스토퍼는 10대 때부터 저질러온 범죄 때문에 이미 폭행, 강도 이런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그는 성매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자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이런 모습을 본 브렌다는 바로 이자다. 이자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브렌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멕시코 카르텔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약 그거 매일 하죠. 내가 좀 쉽게 구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브렌다는 당신 총 가지고 있어요? 추적 안 당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자 빠르게 그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브렌다는 캔드라를 살해하는 대가로 크리스토퍼에게 현금 3,000불 이렇게 계약을 성사한 그들은 곧바로 범행 도구를 구입하러 가는데요. 총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쓸 수 있는 장갑과 또 소음기, 권총용 소음기를 구매했다고 해요. 한편 리키와 캔드라는 이런 브렌다의 무시무시한 계획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들은 이해 여름에만 3번이나 샌프란시스코에 방문을 하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또 9월에는 노동절 주말 때 멕시코 칸쿤으로 여행 갈 계획도 세웠고요.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 브렌다는 여전히 리키와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8월 31일 리키는 브렌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브렌다, 너 졸업 얼마 안 남았네. 기말고사 잘 보고 졸업 축하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 휴대폰 요금 내주고 있었잖아. 그거 이번 달부로 끝내야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브렌다의 휴대폰 요금을 내주고 있었대요. 둘 사이에 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10월 달에 이사가 세크라멘토 외곽에 있는 한 의료기관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파트에 있는 가구들 그거 다 처분해야 되는데 너가 좀 주변에 가구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봐주면 안 될까? 브렌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가 이사한다고 했던 세크라멘토라는 지역은 달라스에서 1,700마일, 2,375km 정도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혼자 가겠냐? 아니겠죠. 당연히 결혼을 약속한 캔드라를 데리고 갈 것이고 이렇게 먼 곳까지 이사를 가면 내가 아무리 그의 사생활을 염탐한다 한들 만날 수가 없는데 이제 나는 끝났다. 리키와 캔드라는 분명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머나먼 곳으로 떠나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마음이 다급해진 브렌다는 리키와 캔드라가 칸쿤으로 커플 여행을 떠나기 전날인 9월 2일 이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합니다. 2015년 9월 2일 브렌다는 크리스탈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친구에게서 은색 BMW 차량을 빌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그 차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엑셀레이터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자 그녀는 다급하게 다른 친구에게서 검정색 지프 차량을 빌리기로 합니다. 차가 고장났는데 범행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차를 빌리면서까지 이 범행을 꼭 실행해야 했던 거예요. 그만큼 브렌다가 캔드라의 죽음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브렌다는 자신이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알리바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고 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고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 가고 있었고요. 그 사이 크리스탈은 크리스토퍼와 함께 검은색 지프 차량을 이끌고 캔드라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캔드라의 직장인 스마일 존 건너편에 차를 세워놓고 그녀가 퇴근하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후 2시 30분경 크리스탈이 갑자기 지프 차를 몰면서 나 지금 우리 아들 픽업하러 가야 하는데 이러면서 차를 갑자기 학교 방향으로 모는 것이었어요. 크리스토퍼는 뭐야 지금 캔들아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애를 데리러 간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는 이 살인사건 계획보다 아들의 픽업이 더 중요했나 봐요. 이 아이를 잘 픽업해서 간식도 사주고 할머니가 계신 곳에 잘 바래다 준 뒤 다시 캔들아의 직장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이 살인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면서 이 아이를 픽업하고 돌아왔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특히 이 범행에 사용될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를 태우고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이 차량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다? 캔들아는 여전히 그녀의 일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탈과 크리스토퍼는 그녀를 쭉 지켜보다가 그녀가 퇴근하는 시점에 그녀를 미행한 뒤 그녀가 살고 있는 게이블스 파크 17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서요. 사실 이들은 캔들아를 미행을 하다가 그녀보다 먼저 아파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요. 그리고 몇 분 뒤 캔들아가 자신의 토요타 차량을 몰고 지하로 들어온 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 순간 크리스토퍼가 총을 들고 지프에서 뛰쳐내려가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는 그녀의 가방에서 코치 지갑과 카메라를 들고 도망칩니다. 다시 지프 차로 올라탄 뒤 운전을 하고 있던 크리스탈에 의해서 도주하게 되었어요. 이 주차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캔들아가 지르는 그 비명소리가 너무나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끔찍해서 마치 동물이 울부짖는 듯한 그런 소리였다고 해요. 이 사건은 저녁 7시 42분쯤 발생했습니다. 매우 늦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총성과 그녀의 비명을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브렌다는 칠리스라는 바에서 호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 호세는 이 검은색 지프 차량의 주인입니다. 바로 이 호세에게 차량을 빌린 뒤 자신의 친구에게 전달해주고 그녀는 호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제 바에서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 9시쯤 크리스탈은 일이 잘 끝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캔들아의 지갑을 브렌다에게 전달합니다. 이 코치 지갑이 정확히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끈이 길게 달려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갑을 받은 브렌다는 이 끈을 자신의 목에 이렇게 딱 겁니다. 뭔가 임무 완료라는 그런 의미인 걸까요? 크리스탈은 차량 또한 무사히 반납을 했고요. 이 차는 브렌다에 의해서 원래 주인이 호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 너무 잘 썼어. 나 너무 급했는데 내 친구가 잘 썼대. 고마워. 라고 인사를 전하기도 해요. 총기 사건 발생 후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해요. 이 사건 현장은 아주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근처에 타코집에서 리키는 타코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주차장 문을 이렇게 닫고 당시 총소리는 못 들었었나 봐요, 리키가.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고 주차장 문을 닫고 막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모습을 보자 무슨 일이 생겼나? 이상하네. 주차장 못 들어가네? 라는 상황 파악을 하고 캔들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캔들아,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주차장 입구가 차단됐어. 너 다른 곳에 주차할 곳 있으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얼마 뒤 캔들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경찰은 캔들아의 그 코치 지갑이 사라졌기 때문에 단순한 강도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사건 일주일 만에 이 사건은 믿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전향되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대중의 CCTV 장면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 자세히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제보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캔들아의 가족은 우리 딸은 원하는 살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얼마나 착하게 지냈는데 조용하고 말도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아요. 이 차를 빌려준 호세였는데요. 호세는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자신의 그 검은색 지프 차량이 TV에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브렌다에게 바로 연락을 합니다. 브렌다, 아니 내가 차 빌려줬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때 브렌다는 사실은 크리스탈이 이 차를 운전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아무래도 약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얘네가 약을 사고 팔면서 너의 차량을 이용한 것 같아. 난 정말 몰랐어. 너무너무 미안해, 호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세는 당황했죠. 아니, 차를 빌려줬더니 마약 거래에 이용했다 그러고 사람을 죽이는 데 썼다 그러고. 그래서 호세는 야, 지금 내 차가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졌는데 내가 이 차를 어떻게 운전하고 다녀? 나 지금 신고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브렌다가 잠시만 내가 그 차 도색하는 비용 줄게. 깨끗하게 다른 색깔로 바꾸는 거 어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호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내 친구 브렌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얘의 친구들이 그 차를 이용을 했다. 나는 그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경찰은 브렌다를 취조실로 불러요. 하지만 브렌다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합니다. 유감이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캔드라가 누구예요? 나는 캔드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수사관은 브렌다에게 사건 당일 있었던 알리바이에 대해서 추궁했어요. 그러자 브렌다는 저는 그날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있었고 도서관에 있다가 호세를 만나러 갔는데 호세랑 바에서 술을 마셨어요. 저는 계속 거기 있었어요. 제 알리바이는 호세가 증명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냅니다. 그건 바로 호세와 함께 바에서 술을 마셨을 때 결제한 영수증이었어요. 너무나 명확했죠. 제 알리바이는 이거예요. 보세요. 저 여기 있었다니까요.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너의 전남친과 전남친의 여친 그리고 너의 친구들이 관련된 일이다. 이들 모두 너와 관련이 있어서 너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네 친구가 너의 다른 친구에게 차를 빌렸고 그 친구가 너의 전 남친의 여친을 죽였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브렌다는 자신은 끝까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함구합니다. 브렌다의 엄마 마리아는 우리 딸은 매우 착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질투하고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브렌다는 달라스에서 매우 명망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요. 이 변호사는 브렌다가 예전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브렌다는 매우 훌륭하고 평범한 30대 미국인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리키 또한 브렌다를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 브렌다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우리는 헤어지고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는데 왜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심지어 리키는 그 사건이 있던 날 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캔드라의 사망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브렌다에게 연락을 합니다. 브렌다, 나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어. 캔드라가 죽었어.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뭘 해야 하지? 이런 문자를 브렌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침 생각나는 사람이 브렌다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자 브렌다는 이때다 싶었던 거죠. 너 많이 힘들겠다. 내가 좀 필요한 거 사가지고 갈까? 내가 장 봐서 내일 아침에 일찍 갈게. 이런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리키의 집에 방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키는 그 정도로 브렌다가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캔드라를 살해했다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은 크리스탈을 소환합니다. 크리스탈은 순순히 사건이 일어난 날 지프 운전을 제가 했습니다. 라고 밝혀요. 하지만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매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 저녁에 제가 멕시코 식당을 가려고 주차장을 찾다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총기 사고가 났고 아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납치당했어요. 누가 모르는 사람인데 차에 올라타서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 올라타서 저보고 거기로 향하라고 했어요. 그 게이블스 파크 17이라는 캔드라가 살고 있는 곳으로 향하라고 해서 가서 주차를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일단 크리스탈의 주장은 이래요. 이렇게 납치를 당해서 주차장으로 갔고 잠시 납치범이 문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나는 그 납치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그가 올라타더니 달라스 외곽 근처 어디에 세워달라고 해서 나는 거기 세워줬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경찰은 어이가 없죠. 아니 납치되어 있는데 납치범이 차 밖으로 나갔으면 그때 도망가면 되지 왜 안 도망갔냐 라고 하니까 또 횡설수설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계속해서 추궁을 하자 결국 그녀는 사실 이 계획은 모두 브렌다의 아이디어였다 라고 밝혀요. 이 진술을 듣게 된 경찰은 바로 브렌다를 추궁합니다. 크리스탈이 다 밝혔어요. 이제 도망가지 말고 진실을 말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브렌다는 한 차례 말을 바꿔요.
사실은 크리스토퍼가 강도짓을 한다고 해서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크리스탈이 500불을 주면은 운전을 해준다 그랬다. 그래서 지들 둘이서 돈 주고받고 하면서 강도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고 나는 그냥 차를 빌려줬을 뿐이다. 이 진술 때문에 경찰의 수사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때 그가 내가 살인 청부한 거 맞다 라고 자백을 했으면 바로 살인죄로 체포를 할 수가 있는데 브렌다의 진술만 보았을 때는 단순히 차를 빌려준 것밖에 없단 말이죠. 실제 범행을 저지른 건 크리스토퍼와 크리스탈이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브렌다를 살인죄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범법 행위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교통 신호 위반 딱지 받은 것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 교통 범칙금 내지 않은 죄로 그녀를 체포해서 구금합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5일 그녀는 벌금을 내고 바로 석방이 되었어요. 범칙금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멕시코로 도주합니다. 이 와중에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크리스토퍼의 집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청부 살해 사건으로 사건을 전환시켰어요. 하지만 이미 브렌다는 멕시코로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체포되어 있었을 때 이 총기를 빨리 발견했더라면 그녀를 계속해서 구금할 수 있었을 텐데 마침 그녀가 풀려난 상태에서 총기가 발견된 것이 문제였어요. 이렇게 그녀는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요. 그녀를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브렌다는 멕시코와 미국 이중 국적자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녀의 고향인 멕시코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 갑니다. 도주한 거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친척들과 조용히 살아요, 그곳에서. 그렇게 6개월 뒤 FBI는 멕시코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녀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를 발견했을 때 매우 평온해 보였대요. 그리고 멕시코법에 따르면 이 미국에서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경우 그 범죄자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법원은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그녀의 신변을 확보해서 미국으로 데려와요. 2018년 8월 총구를 캔드라에게 겨누고 직접 쐈던 크리스토퍼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 와중에 브렌다와 검찰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요. 사실 브렌다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2019년 크리스탈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35년 징역형을 받는 대가로 이미 사형 선고된 크리스토퍼와 브렌다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실제 변호사는 그녀가 15년 뒤에 가석방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어요. 2019년 6월 7일 브렌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어요. 브렌다가 멕시코로 도주하지 않았다면 멕시코 당국과 그런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고 그녀에게도 당연히 사형의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 3명의 범죄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 치과 치료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던 캔드라를 살해한 죄로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 브렌다가 캔드라만 제거하면 정말 리키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확신에는 어디에서 왔길래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건지 너무나 궁금한 대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리키는 이미 브렌다와 만나고 있을 때도 진심이 아니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미 그녀에겐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헤어지게 되었고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을 모두 바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캔드라라는 멋진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브렌다는 캔드라 때문에 리키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서 변호인과 가족들은 브렌다가 이런 정신병력을 경험한 적도 없었고 매우 선하고 기독교인이라 신앙심도 깊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브렌다에게 뭔가 정신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병명을 강박적 사랑장애라고 한다는데요. 여러분 너무 많이 사랑해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도 그것 또한 정신병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집착하고 스토킹하고 끝내는 살해를 저지른 이런 그녀의 모습이 어떻게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신형을 선고받은 브렌다는 집행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연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매우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브렌다는 계속 그곳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녀가 리키를 찾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리키는 더 이상 달라스에서 지낼 수 없었고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는 대중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조금 이상한데? 라는 판단이 서면 가차 없이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락처 바꾸는 건 당연하고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 다 변경해야 되고 이사를 간다든지 단호하게 그와의 관계를 쳐내야만 그들과 완벽한 이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떤 위험한 방식으로 다시 나에게 접근할지 알 수 없다라고 경고했어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사건으로 뵙겠습니다.